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치가 여전히 강대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당원 여론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내세운 당무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지도부는 또 정국이와 전당대회도 그대로 강행할 태세입니다. 잠시 뒤 6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회동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용이 확산할지 봉합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한다면 당내에서는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가 궁금한데 나경원, 홍준표 후보와도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의 얘기부터 듣고 이 얘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한덕수 대행 차출론 언짢다. 예선도 거치지 않고 우리는 예선, 중결선, 결선까지 간 사람이 날라와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언짢죠.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덕수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이를 잡을 수 있겠는가. 먼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김문수 후보가 잠시 뒤면은 한덕수 후보와 6시에 만납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일정들을 살펴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만났어요. 왜 만났다고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일단 나경원 의원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후보를 사퇴시키거나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당이 위압적으로 후보에게 다가가는 것이 올바른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거는 김문수 후보 측으로 들어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나경원 후보는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그러니까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된 자신의 후보로서의 가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든 나경원 의원의 지원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바탕에 있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 오늘 단독 보도를 한 기자와 통화를 해보니까 네. 나경원 후보 측에 먼저 만나보고 싶다. 김문수 후보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남이 성사됐고 구체적으로 두 사람 간에 어떤 얘기가 진행됐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본인에게 이 후보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잠시 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김문수 후보에게요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단일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박원석 의원님 예. 사실 지금 궁금한 거는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궁금한데 일단 나경원 후보하고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구한 걸로 보여요 일단은. 그렇죠. 다만 이제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그동안에 좀 압박하고 예. 몰아세웠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인정하고 조금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김문수 후보가 주도해서 이 단일화 상황을 열어줄 것을 부탁하는 이런 예.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후보로 지난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뭐 1차, 2차, 3차에 거친 경선을 치러놓고서 거기서 선출된 후보를 선출 직후부터 한덕수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일화를 당 지도부가 혹은 당의 의원들이 거세게 압박하는 듯한 모습은 정당 정치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예. 선출된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포함한 지위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 같고 그 연장선에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지지층은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대를 김문수 후보도 저버리지는 말아달라. 때문에 지금처럼 굉장히 모호한 그런 입장을 김문수 후보가 취하기보다는 예. 오늘 회동 이후에 보다 분명한 일정, 방식 여기에 대해서 후보로서 주도성을 가지고 밝혀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예. 있습니다. 아마도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의 오늘 저녁 회동 이후로 그걸 다 미뤄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동에서 뭐 담판을 짓든 합의를 하든
혹은 뭐 그 서로 간에 뜻이 달라서 결렬이 되든 예. 그 뒤에 가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당 지도부를 만나겠다. 이게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역시 만남이 끝난 후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만난다는 일정이 사전에 공개되진 않았고 만난 다음에 공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시에 한덕수 후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 SNS에 올린 글들이 조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여기서 홍준표 시장이 공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경선 과정에서 뭔가의 공작이 있었다.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저런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공작이라는 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실제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홍준표 전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예. 본인이 유력 주자로 본인 스스로 아마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될 것으로 확신했던 것 같아요. 지난 2022년 그 경선 과정에서는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이겼지만 예. 이번에는 분명 당심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민심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경선이 진행될수록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꺾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 꺾이지 않는 것의 바탕에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라는 그 변수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그 뒤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친윤 그룹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경선 막바지에 와서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한 입장 변화가 없다면 실제 더 이상 그 선거운동을 한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예. 식으로까지 후보에게 뭐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전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본인으로서는 한덕수 후보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배후 세력이 있었다라고 예. 판단하고 지금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일단은 이 글을 좀 볼 때 감안해야 할 점이 홍준표 전 시장은 떨어졌죠. 떨어진 후보가 하는 말이라는 걸 좀 감안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느닷없이 한덕수 후보를 띄우면서 김문수를 밀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의 장애가 되는 본인을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몄다고 오늘 썼습니다. 그런데 박원석 의원님, 예. 이거를요. 정계 은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미국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뭐라고 할까 이런 내용들을 올린 이유를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도 그 당의 경선이 끝난 이후에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잡음 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당 내부에서 단일화를 둘러싼 당 지도부와 후보 간의 갈등 이런 게 없었다면 예. 굳이 홍준표 그 전 대표도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갈수록 당이 내홍상으로 빠져드는 데다가 선출된 그 당의 대선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마저 당 내부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간에 있었던 비화, 본인이 느꼈던 예. 이런 뭐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홍준표 그 전 시장의 저런 느낌이 상당 부분 사실일 것으로 봅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이른바 위장치욕론 같은 게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그동안에 홍준표 캠프에 여러 의원들이 들어갔는데 궁극적으로는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위장취업한 거다. 예.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이 경선 막바지에 그런 어떤 외로움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대선은 나 혼자 뛰는 것 같고 전부 다들 당권에 지금 다 관심을 가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심경도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서운함이 이제 이 지난 경선 과정에서 누적이 됐다가 사실 뭐 이걸 공개하지 않고 본인이 정계 은퇴한 마당에 당을 떠난 마당에 또 미국 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안고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홍준표 시장 보기 하도 가관이어서 이제 이런 비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저런 그 이른바 한덕수 만들기 이런 그 아주 공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경선 때부터 진행이 됐다라는 게 이렇게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하면 더더욱 지금 그 논의 중인 단일화가 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매끄럽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저는 당 지도부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출된 그 이 당의 대선 후보의 그 지위와 또 의중, 계획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이 단일화를
급하다 그래서 반을 허리에 메어서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논의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보에게 주어진 당무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 또 당의 후보로서 아직 이제 임명장도 후보가 다른 이제 선대본 그 구성원들한테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이 빚어지다 보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의 저런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반응?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의 저런 반응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바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탈당도 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런 말을 쏟아내는 게 본인이 오랜 시간 몸들었던 당에 대해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정계를 은퇴한다고 했지만 당에 대한 애정까지 접어드리겠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의 단일화 과정이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정통성을 가진 김문수 후보 주도의 단일화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 홍준표 전 후보 측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지금 나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모든 발언은 사실 김문수 후보에게는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류의 이야기가 되는 예. 것 같습니다. 본인이 1996년에 같이 등원한 뭐 좋은 동지 관계이기도 하지만 예. 적어도 정당 정치를 오래 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정당 정치의 요체라는 게 우리 후보를 만들었으면 우리 후보를 끝까지 이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어떻게 당원들이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본인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반대로 현실적으로는 당심은 지금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그 요구를 비대위원장은 이 당신이 경선 과정에서 분명히 약속해놓고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명분을 갖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 다 명분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정통 후보가 됐다라는 것과 그 후보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약속한 걸 지켜라. 이게 충돌하다 보니까 당과 후보 모두 접점을 지금 쉽게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상황을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께 그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홍 전 시장을 만나자고 하면 홍 시장은 만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게 또 만남이 성사가 되면 이런 식의 발언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두 예. 분이 아마 통화는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화를 넘어서서 직접 회동을 하게 되면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 내에서 당 지도부를 포함한 이제 의원들의 압박으로 약간은 지금 고립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나 명분은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출된 후보고 또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됐는데 예. 물론 김문수 후보가 그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언했습니다만 지금도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시점 방식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최종 선출된 후보로서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도부가 정해놓은 시점 혹은 한덕수 후보가 원하는 시점에 무조건 끌려가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당 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의 주류라고 그동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나 뭐 예.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만남을 갖고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건 뭐 당연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오늘 한덕수 후보와의 회동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어떤 예. 합의가 이루어질지 혹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이제 뭐 동상이몽하다가 그냥 빈손으로 끝날지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후 상황의 변화들이 예.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전국위원회 전당대회를 잡아놨고 내부에서는 뭐 후보 교체도 할 수 있다 이런 강경론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후보 등록 때까지 김문수 후보한테 직인을 안 내줘서 등록을 못한다 그럼 기호 2번 후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 가서는 단일화를 한다 한들 그 단일화 효과는 없어집니다. 게다가 만약 김문수 후보가 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한다.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법적 대응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제 총체적 자중질환이 펼쳐지는 거죠.
일종의 그런 자해 행위를 당 지도부도 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저간의 사정을 읽고 있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 저희가 뒤에 한번 다 하나씩 다 짚어보겠습니다. 법적인 네네. 문제까지도.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김문수 후보를 두둔하는 글도 썼습니다. 왜 한덕수 후보에게는 비판을 하지 않느냐 취지에 그렸는데 경선 과정에서도요. 김문수 후보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좀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했었죠. 그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나는 꼰대 맞잖아요. 응? 나는 꼰대라고 물으면 꼰대 맞다 그래요. 내가 꼰대 맞다. 나이 70인데 꼰대 아니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번 경선에는 내보다 더 꼰대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조금 부담을 들었죠. 더 꼰대가 누구 말씀이실지. 문수영. 홍 시장이 또 쓴 대목이 하나가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나라도 망치고 당도 망치고 있다고. 근데 경선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 또 안 했었거든요. 좀 억제해왔던 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전략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아니면 지난 이제 계엄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왔고 예. 인간적으로 잘못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윤 전 대통령을 내치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정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랬죠. 아마 지지층을 고려해서 이제 경선에서 윤 대통령하고 지나친 거리두기를 하면 또 지지층의 이반을 부르니까 그래 왔던 것 같은데 예. 지금 홍준표 그 전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억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그 세력들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설적인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저 말이 진심이라고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진심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오히려 좀 약간 인내를 하고 억제를 해왔던 거라고 보고 그러나 예. 본인도 정치도 그만두고 당도 그만둔 마당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더 뭐 국민의힘에서 정치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제 서로 자연인인데 그동안 이렇게 억눌러 왔던 비판을 못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에 또 한 명의 후보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인데 한동훈 전 대표 캠프가 오늘 해단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해단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도 궁금한데 한동훈 전 대표의 그저께 방송, 라이브 방송이죠. 이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경선 과정에서 8명 넘는 분들이 치열하게 1차전, 2차전, 3차전을 거쳐서 왔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원샷 경선을 마지막에 뭐 이 결선을 앞두고 한다? 그걸 누가 상식적이라고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결정 과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사실 경선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단일화 움직임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인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라이브 방송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요. 당 상황에서. 지금 캠프 분위기 좀 어떻게 파악하세요? 우선 홍준표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약간의 연민을 갖고 있는 것은 전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홍준표 전 시장이라면 김문수 후보나 본인이나 학폭 피해자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진이고 그 옆에서 같이 동조했던 한덕수 후보는 이진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본인과 정서적 유대 관계에 있는 동지적 관계에 있는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 많이 경도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는 처음부터 이 경선 과정에서 나오는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물론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우리 당이 정상적인 경선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확정한다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을 치러야지 외부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시 단일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맞듣지 않아 했거든요. 저는 뭐 한동훈 전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당장 뭐 김문수 후보의 편을 드는 것 같이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처럼 김문수 후보 편을 드는 듯한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심정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와 가까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제가 예상해 본다면. 예.
그렇다면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 모집하는 모습도 보이던데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다음을 준비하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때요? 근데 그 다음이 전당대회가 될지 아니면 뭐 이후에 다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복귀 무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심에서 60대 40으로 졌던 거잖아요. 예. 민심은 거의 51대 49로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당원 구성 전체의 이 변화를 구하지 않는 한 다음에 자신이 어떤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뜻을 펴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봐야겠죠. 저는 우리 당이 뭐 몇 가지 큰 노선이 있겠지만 예. 영남 중심으로 한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이 있고 반대로 수도권에 있는 민심을 잘 반영해서 중도 개혁으로 가야 된다라는 분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양대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한동훈 대표는 후자 쪽에 가까운 것이고 그런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당원 구성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원을 가입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경선 과정에서 본인과 경쟁했던 후보들은 만나고 있지만 당 지도부와는 소통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좀 소동이 있었는데 저희가요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5월 7일 전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긴급히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혹시 후보 측이랑 소통은 좀 되셨나요? 못했어요. 연락이 아예 안 된 거예요? 예. 11월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당이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주도하면서 단일화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저 상황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이뤄진 상황인데 지도부는 후보를 만나겠다고 내려갔는데 후보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요. 김문수 후보 집 앞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못 만났습니다. 박 의원님, 저런 상황, 당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서로를 그러니까 후보가 이제 지도부를 피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숨바꼭질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에 저런 부당한 압박에 본인이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의사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구로 내려오겠다고 하는 거를 또 피했고 집 앞에서 만나기를 요청하는 것도 피하고 지금 일절 연락도 안 받는다고 하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한덕수 후보와의 회동 장소에 대해서도 일단 회동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밝히겠다. 지금 모릅니다.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요. 저희도 모릅니다. 그게 이제 언론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당 지도부들이나 당의 의원들도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예. 그런 번거로움을 좀 피하고 오롯이 이제 본인의 생각대로 이 단일화 협상이나 단일화 관련된 상황을 만들어가고 싶다. 이 의지인 것 같아요. 사실 김문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지금 상황을 부당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선출된 직후부터 이게 뭐 며칠이 지났어도 아닙니다. 직후부터 어쨌든 단일화 일정을 굉장히 지도부에 서둘러서 뭐 7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은 이제 11일까지로 조금 이제 늦춰졌습니다만 그런 요구가 있었고 김문수 후보가 그에 즉시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당의 의원들이 선수별로 집단 연명해서 뭐 입장 표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오늘만 해도 당원 여론조사를 강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그 여론조사가 어떤 강제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야말로 압박수단이죠. 여론을 통해서 압박하겠다. 예. 근데 그 여론조사에서 아마 뭐 80% 90% 가까운 당원 지지층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찬성 여론이 나올 거예요. 예. 근데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언제 안 한다 그랬냐. 그러나 어쨌든 내가 후보고 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주도해서 이 단일화 상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겠다. 예. 그러니 후보인 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후보로서 인정하지도 않고 몰아세우는 그런 행위를 중단하라.
근데 김문수 후보의 그런 주장이 부당한 겁니까? 저는 선출된 공직 후보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지나치게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한덕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염두에 두고 이 상황을 밀어붙인 당의 이른바 이제 지도부를 포함한 주류 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분들이 김문수 후보의 의중에 대해서도 오판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권자님 좀 의아한 거는 뭔가 이견이 있고 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좁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예. 많은 분들이 기시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집 앞에 가서 밤늦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 예. 2002년에 노무현 당시 후보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해서 철회를 하니까 그 전날 선거 전날 가서 찾아가는 모습 비슷한 건데 저 한국 정치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상당히 약자에 대해서 온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역학관계가 누가 강자이고 약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약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찾아간 것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이고 싶었던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지금 지도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그 피해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은 굳이 지금 만나서 당 지도부와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유리하지 않다. 본인은 아마도 11일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든 단일화를 마감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그 시기를 조금 더 늦은 시간인 25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굳이 지도부를 만나는 것이 본인에게는 전략적으로 불리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건 뭐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것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김문수 후보는 어느 정도 섰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뭐 6시에 만나서 어떤 시기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캠프 내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본인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이용해서 단일화 협상에 임하겠다라는 전략을 짠 것 같고요. 한덕수 후보는 본인은 11일까지 해야만 국고보조금 뭐 200억 원 정도 상당의 그 선거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기호 2번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11일 이내에 하고 싶겠죠. 그러나 희망은 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11일까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 집 앞에 찾아가서 휴대전화가 노출됐죠. 사진에 찍혔는데 여러 차례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한 목록이 드러났지만 이거를 김문수 후보는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상황이 지금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김문수 후보가 입장문이라는 걸 낸 거거든요. 한덕수 후보 내일 만나겠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겠다라고 직후에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당무 요구권이라고 요구한 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죠. 그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그 한덕수 후보와의 회동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뭔가 김문수 후보 잠시만요. 이정현 대변인 얘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의 이정현 전 대표가 현재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오후 6시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가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4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조금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한덕수 후보 캠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죠. 지금 어디서 만나는지 뭐 단일화 얘기를 하겠지만 한덕수 후보의 입장은 뭔지 김문수 후보는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전혀 지금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 한덕수 후보 캠프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변인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걸 보면
한덕수 예비 후보가 직접 오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 지금 출입문 쪽을 좀 카메라가 비추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오후에 외신기자 클럽 간담회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어제와 비슷하게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한덕수 후보가 지금 회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시작을 하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권력과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바란 적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게는 다른 꿈과 다른 소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일 때 태어나 우리 국민 소득이 300달러가 채 안 될 때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풍요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국토 태반이 흙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고 독재 대신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조만간 우리도 일천불 시대가 열린다는 상사의 말씀을 듣고 허언증이면 어쩌나 걱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과정이 전부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저의 작은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고 소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못한 일을 대한민국은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그 힘이 두 군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 그리고 진영을 떠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이중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저도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치가 사라진 지난 3년간 생애 처음으로 정치의 역할을 뼈저리게 실감하였습니다. 진영을 불문하고 저는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입니다. 자기 한 사람만의 미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였습니다. 바로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을 약속드렸습니다. 이제는 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기적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거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정체 상태를 벗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가 있느냐, 오로지 그 하나가 중요합니다. 단일화, 어떤 방식이건 좋습니다.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하였습니다. 결정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물으실 것도 없습니다. 정치공학은 변합니다.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서 목표이고 원칙인 것입니다. 제 목표와 원칙은 단순 명확합니다. 정치를 바꿔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경제가 삽니다.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정치에 발목 잡혀 무너집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에 공감하는 분들의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단일화 원칙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혔고요. 지금 밑에 하단에 있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지 않고요.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일단은 단일화가 안 이루어지면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일단은 정광재 대표 저 네. 시점을요 11일로 지금 봐야 되는 것 같죠? 아니,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은 투표 용지에 이름이 새겨지는 날까지라고 했으니까 예. 그것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라면 25일입니다. 25일. 이게 11일까지는 우리 당의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돼서 예. 우리 당의 후보로 등록이 되면 국가에서 나오는 선거보조금 200억 원을 선거 자금으로 쓸 수 있고 예. 또 기호 2번과 여러 공보물에도 2번 한덕수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예.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25일입니다. 25일에는 선관위에서 이제 후보자들의 이름을 기호와 함께 표기하게 되는데 지금 한덕수 후보는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보로서 등록하지 않겠다라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의 시간의 여미를 조금 둔 것 아닌가라는 해석으로도 읽힙니다. 예,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은 없다. 박 의원도 동일하게 해석. 아니요, 저는 조금 다르게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1일이 지금 후보 등록 마감 아닙니까? 예. 그때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본선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11일까지는 본선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배수진을 친 거죠. 때문에 25일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국민을 괴롭힐 생각이 없다. 그게 그런 어떤 이 이른바 줄다리기 게임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국민은 괴롭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11일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단일화의 뭐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열려 있고 그건 다 위임하겠다. 다만 11일까지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은 이제 이 본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11일까지라고 본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맞습니다. 예. 문맥상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저는 오늘 김문수 후보와의 저녁 회동을 앞두고서 한덕수 후보 나름의 배수진을 친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가 안 돼서 이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빠진다면 이른바 이제 지금 이 보수 진영 전체에 본선 경쟁력이 확 떨어지고 예. 보수 지지층들 중에 그동안의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기대해 왔던 그런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실망이 굉장히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뭐 좋든 싫든 김문수 후보로 완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국민의힘의 선거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한덕수 후보로서는 이런 배수진을 치고 일종의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승부수가 통할지 뭐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이 어떤 반응을 할지도 모르겠고 예.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뭐 협박하는 거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저녁 두 분의 회동을 봐야 종합적으로 이 결과를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11일이라는 건 정광재 대표님 당 예. 지도부도 그렇고 한덕수 캠프 측에서 늘 강조한 게 11일이었잖아요. 그때까지는 단일해야 된다.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지노선을 11일로 본 겁니다. 애초에는 7일까지는 완성이 돼야 실무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뭐 실무적인 과정이고요. 법적으로 보장된 10과 11일이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예. 11일까지 돼야 한덕수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로 입후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1일을 강조했는데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덕수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김문수 후보와 맞서는 과정에서 11일까지 안 하면 본인은 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한 문맥의 이해는 뭐 다시 한번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여하튼 본인으로서는 어떻게든 빨리 이 단일화 후보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캘린더를 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 11일 이번 주 일요일이고요. 투표용지 인쇄가 25일에 끝납니다. 일단은 11일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 박 의원님께 이 부분 여쭤볼게요. 그러면서 한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정은 단일화에 대한 결정은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하고 그냥 실행하면 된다. 자기는 거기에 따르겠다. 그러면 저 얘기는 한 후보 얘기는 김문수 후보를 내가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본인은 국민의힘의 일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오늘 저녁에 6시 회동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그 생각도 듭니다. 드네요. 예. 한덕수 후보도 굳이 난 다 일임했고 예. 내가 내세우는 원칙은 하나다. 단일화 반드시 해야 되고 11일 전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난 이번 대선 안 나선다. 방식은 어떻게 결정해도 좋다. 예. 이 상황에서 굳이 6시에 만나서 김문수 후보하고 뭐 주도권 다툼이나 이게 뭔가 삿바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김문수 후보 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입장이 분명하다면 굳이 6시에 만나봤자 다른 얘기가 나올 게 없는데 그러면은 뭐 11일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거는 이제 한덕수 후보 측 생각이지. 예. 이 입장이라면 굳이 6시 지금 회동을 계속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한덕수 후보의 입장도 그렇고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 측의 반응도 그렇고 6시 회동이 무산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거의 뭐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는 얘기를 모두 다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까 방식을 정해서 이것이 공정하고 적법하기만 하면 이 방법으로 단일화를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전혀 불만도 내비치지 않을 것이고 승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결정하고 실행하면 된다. 본인은 거기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를 만난다고 한들 어떤 뭐 접점이 나올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여기 단서가 붙었네요. 공정하고 적법하기만 하다면이라는 단서가 예. 붙었잖아요. 공정하다는 관점을 한덕수 후보 측에서 보는 공정과 김문수 후보 측에서 보는 공정에는 분명한 큰 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당 경선을 통해서 내가 어렵사리 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과 경선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는 것이 공정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거고요. 당연히 뭐 어떤 콘클라베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공정하냐라고 한덕수 후보 측은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한덕수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한 측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단일화 협상은 후보인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그렇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한 부분에 그것을 두고 예. 또 양측 간의 상당한 삿바 싸움이 오래 지속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11일까지 단일화가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만 더 키우는 발표 내용 아니었는가라는 측면에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에 대해서 단일화 협의에 대해서 손을 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근데 한덕수 후보는 당에 일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협상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 6시 회동은 아직 뭐 취소되거나 무산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수가 있을지 조금 뭐 정광재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까지도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였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과 어제 김문수 후보의 얘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2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 협상을 상대 후보와 주도하지 당 지도부가 나서서 단일화를 시키겠다 하면서 압박을 하고 심지어 후보자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로 보이는 행위가 반복되면 후보로서도 응하기가 쉽지 않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 지도부는 단일화 협의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라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회동은 예정돼 있고 한덕수 후보는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박 의원님 지금 공은 사실상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후보는 던진 것 같아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줄 테니까 일단 하자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6시에 나올까요? 만남이 예정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6시 만남이 우선 안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예. 한덕수 후보는 모든 거를 국민의힘에다가 위임했고 단 하나 내세운 건 11일 이전에 해야 된다. 아니면 난 대선 안 나선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만나서 할 얘기가 없다. 이 얘기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당 지도부를 신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상정해 놓고 나를 몰아붙이고 있고 후보로서의 나의 지위도 인정 안 하고 당무 우선권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이제 불신이거든요. 예. 때문에 단일화를 추진해도 내가 하고 내가 한덕수 후보하고 만나서 담판도 하고 그 얘기죠. 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덕수 후보가 저렇게 나온다면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덕수 후보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 계속 뭐 위임하고 공을 넘기는 시기라면 굳이 한덕수 후보를 만나가지고 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어떤 판단을 김문수 후보 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의 모습은 11일 이전 단일화는 상정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11일 날 후보 등록을 각자 하더라도 25일이라는 투표용지 인쇄 이전 시한이 있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이른바 이제 한덕수 대망론 이런 것들이 당 안팎에서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는 이제 힘이 빠지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예.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가 혼자 힘으로 본선 등록하고 이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최대한 그 시점을 놓쳐서 이제 본인의 정책 비전이나 후보로서의 어떤 본인의 경쟁력이나 이런 거를 좀 증명한 이후에 단일화를 하고 싶을 텐데 계속 이제 당 지도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에 대해서 맞서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 시점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단일화판이 깨질 그러니까 수도 김문수 있겠다. 후보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굳이 생각 바꾸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광재 대변인 생각은 없어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한덕수 예비 후보의 얘기만 놓고 보면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의 갈등만 더 커질 수 있는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엿보이는 대목이거든요. 예. 지금 가뜩이나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이냐를 두고 갈등 관계에 있잖아요. 당 지도부는 오늘이라도 만났든 언제든 로드맵 만들고 빨리 11일까지 하라고 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그러기엔 지금 물리적으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협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예비 후보가 갑자기 지도부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가 짜고 본인을 괴롭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경선 과정서부터 만약에 후보가 됐을 때 이런 그 지리한 삿바 싸움이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되면 그래도 그게 좀 원활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김문수 후보를 뽑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로 단일화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도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이 그렇습니다. 근데 6시에 이제 만남이 아직까지 취소됐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6시 이후에 회동 결과에 따라서 또 상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예정됐던 대로 당원 조사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죠. 김기현 전 대표가 오늘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마 당 지도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것은 당 대표도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당 대표가 자기가 사퇴한다고 해서 최고위원회가 해체되는 게 아닙니다. 당 대표를 새로 뽑을 수 있을 뿐이지 대통령도 비대위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당선된 대통령도요. 알겠습니다. 그럼 박 의원님, 지금 김문수 후보도 본인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당 지도부도 저렇게 강경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11일이 후보 등록이고요. 그럼 이후에 당 지도부, 당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 이른바 이제 그 도장을 안 찍어줄 거다. 그러니까 후보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야 후보가 등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장을 직인을 안 찍어줄 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근데 그건 자해행위죠. 그러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는 없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정당이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거든요. 때문에 저는 뭐 단일화가 깨지게 되면 일단 현재의 지도부는 자리를 못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당원과 지지자들의 원상과 원망이 김문수 후보로도 가겠지만 결국에 상황을 이렇게 만든 당 지도부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고 했죠. 아니 본인도 무산되면 사퇴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되면 대선 앞두고서 또 다른 비대위가 들어서고 그야말로 국민의힘은 4분 오열되는 상황이 돼서 뭐 선거는 그 상황에서는 해보나 마나한 선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 모든 힘을 다 합쳐도 어려운 선거인데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둘러쓰고 당의 내분이 커지고 또 한덕수 후보는 뭐 등록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설사 대선을 완주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의 힘조차 온전히 거기에 실리지 않는 그런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한결 대선이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뒤에서 다룰 내용이 이제 법적인 사법적인 내용이 그거 얘기 전에도 이미 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는데 그 직인 얘기가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버티더라도 후보 등록을 할 때 당 대표의 직인이 찍혀야 그게 정식으로 등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요 이준석 후보가 설명을 좀 해줬네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대선 후보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또 당대표 직인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도장론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의 당 일이다 보니까 제가 뭐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도장론이 나오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자님 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직인을 아예 안 찍어서 기호 2번에 후보를 안 내느냐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그 지원 전략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직인을 찍은 다음에 국민의힘의 후보로 등록이 되느냐 상황에서
글쎄요. 또 하나도 있죠. 후보 교체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니, 박원석 의원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정말 당이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이 그런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시간은 본인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지도부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나 지금 선당 후사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이 같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갖고 있는 로드맵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후보는 아무리 자신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게 한덕수 후보 측에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에게 너무 유리한 조건 아니냐라는 그 불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조차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마치 도망만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예. 그것도 또 당심으로부터는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단일화한다 그래도 본인에게도 또 불리할 게 작용할 게 뻔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오늘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로드맵과 관련한 일정과 방법 한덕수 내놔야 된다. 후보에게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일 전에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이다. 11일 전에 한다면 최선이겠죠. 예. 저는 그 11일 전에 이 성사가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낮게 봅니다만 예. 그래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 거기에서 결과물을 우리가 기다려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 박 의원님 정당에서요 당원들과 지지자의 뜻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추세죠.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원해서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분이 뭐 상당히 많다는 분석이 있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당원들의 뜻이 당연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이제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렇다고 사실 이렇게 다 짜놓은 판에서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직을 내주는 듯한 그런 단일화에 응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지만 본인도 천신만고 끝에 지금 후보가 된 겁니다. 근데 경선 과정에 당비 1,000원 한번 내본 적이 없는 한덕수 후보한테 갑자기 후보직을 넘기라는 식의 압박이 당 내부에서 가해오는 것은 당연히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김문수 후보로서는 만약 단일화 판이 깨진다면 그 이제 정치적 책임 또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 이거 크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줘야 되잖아요. 네, 물론 당 지도부에게도 그 책임이 일부 돌아가겠지만은 누구보다 이제 이 과정에 있었던 후보한테 또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어쨌든 본인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 이 상품으로 내놓고 후보에 선출됐던 그런 후보로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 이 단일화가 성사가 안 되고 차질을 빚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선을 그 당원 지지자들의 힘을 모아서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벌써 이제 4분의 1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김문수 후보로서 대단히 어려운 시험대 위에 섰다고 볼 수 있겠죠. 예. 6시에 일단 만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만남의 결과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에서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경재 대변인.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요. 전대하고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이 전대하고 전국위원회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이 계속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후보 교체라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면서 자꾸만 정치의 사법화를 일으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해왔던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당내에서 이뤄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 또 정치적인 사안을 다시 사법부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후보 측에서는 당 지도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당 지도부는 후보 측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식으로든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당원들은. 사실 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치킨 게임의 최대 피해자는 누군가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달려오는 기차를 몰고 있는 기관사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치킨 게임의 피해자는 기관사 또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근데 이 지금과 같은 치킨 게임으로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대선에서 표를 달라고 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이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심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답답한 마음이어서 이 답답한 마음을 뭐 다 토로할 방법이 없네요. 예. 일단 오늘 내일 상황 뭐 주말까지도 혹여요. 좀 국민의힘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재판을 연기해달라. 예. 정치 행위를 사법부에서 방해하지 말라 했는데 12일까지 사법부에서 의사 발표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저는 고법부터 탄핵을 할 것이다.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던 사법부가 이번 대선에서는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히는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발표해야만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고법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대선 후인 6월 18일로 기일을 변경하겠다. 대선은 6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기일을 열겠다. 박 의원님, 이거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제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는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어쨌든 파기환송심이 지금 15일로 예정이 됐다가 이걸 이제 6월 18일 선거 끝나고 한참 있다가로 연기를 했는데 고법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지난 파기환송 판결에 예. 절차적 공정성 문제, 정치적 의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의 기일 연기 요청의 이유가 선거운동의 공정한 기회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예. 공정성의 논란이 없어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 명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다가 공직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 후보의 신변보호 조항까지 공직선거법에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큰 그 파기환송 재판 결과를 앞두고 다시 파기환송심을 열어서 뭔가 재판을 진행하는 게 예. 굉장한 부담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실행까지는 뭐 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탄핵, 판사에 대한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이제 그 재판부에서 부담을 느껴서 무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재판들도 뭐 같이 아니 그거는 이제 별도 재판부이기 때문에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재판부가 따로 판단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번 이제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을 의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찬가지거든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이라는 거는 결국 그 하루를 후보가 재판에 쓰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선거운동의 이 균등한 기회가 보장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거리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급한 게 아니라면 선거 끝나고 하자 이런 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대선 전이라고 대선 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정관장 위원 보면 다음 기일을 아예 6월 18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재판부가.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당선인 신분으로 재판을 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공판기를 대선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열겠다라는 것은 반면 거꾸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여러 해석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은 자동 중지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법을 만들어서라도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라는 것을 법사위에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의 결정만 놓고 본다면 지금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6월 18일에 공판을 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저는 최악의 경우에 최악이 아니라 뭐 사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다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또 한 번 대통령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1년에 2번이나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한국 사회에
비극도 잉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각각의 관련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들도 대선 이후로 기일을 잡고 하나둘씩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합당한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대선 이후의 상황인 건데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대통령이 당선되는 즉시 형사재판은 중단이 된다. 법사위 소위라는 게 이제 법사위도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민주당은 그렇다면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입니까? 그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해석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그거를 형사소송법에 구체화시키자 이런 입법 취지로 보이고요. 예. 저는 뭐 그런 입법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제1의 원리는 국민주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의 불체포 특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조차도 예. 결국 우리 헌법의 제1의 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 하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주권에 선택한 그런 대통령을 기존에 재판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불소추 특권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원리상 저는 맞지 않은 해석이라고 보고 때문에 다수설도 모든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게 이제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고요. 예. 그런 다수설을 논란의 여지 없이 형사소송법에 담음으로써 이를테면 이제 국정의 안정을 기하겠다 이런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서 뭐 위인설법이다, 뭐 처벌받지 않는 뭐 치해법권 지대를 만든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저는 뭐 다른 어떤 그 정당성의 논리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입법이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걸림돌이 없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하고 뭐 일각에서는 그에 대해서 뭔가 이제 헌법소원이나 예. 내지는 위헌 심판 제청이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헌재에 가서 결론이 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입법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어떤 걸림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또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예정대로 14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걸 예정대로 하는 이유는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그건 아마 이제 국회 법사위 청문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 청문회와 별개로 지금 6월 3일 이전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확정되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없으나 지난 대법원의 졸속 재판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자칫 이게 어쨌든 행정부나 혹은 입법부와 대법원이 사법부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좀 책임을 따져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거기서 더 나가서 무슨 대법원장 탄핵이나 이렇게까지는 나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관재 대표님 의견 네, 듣고 마무리할게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처음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 본인이 되는 셈이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 헌법 84조에 근본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은 그 법이 정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세요. 너무 춥네요.
세 분 나오셨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조으론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으로 봤는데 지금 송가인 씨 관련한 사건인데 이게 가수 송가인 씨 매니저를 사칭한 사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송가인 씨 소속사에서 긴급 공지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예. 이 송가인 씨 소속사에 따르면 최근 자사 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편취하는 이른바 대리구매 사기 수법이 발생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송가인 씨 매니저를 사칭해서 사칭범이 44명의 회식을 이 소상공인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44명의 회식을 해야 되니 예. 이제 준비를 해주고 특정 와인을 한 업체에서 구매해서 같이 세팅을 해 놓으면 예. 이제 회식 대금과 함께 그 와인 대금을 치르겠다 이렇게 지금 결제를 요구를 한 겁니다. 예. 근데 김지훈 변호사 어떻게 이게 매니저 사칭이 가능했을까요? 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명함입니다. 명함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예. 상대방의 뭐 명함을 받는다든지 뭐 재직 증명서를 뭐 받는다든지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앱 같은 데서 예약을 할 때 본인 신원 인증을 받은 다음에 보증금을 일부 요구하는 뭐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쵸. 이 경우에는 그걸 거치지 않았고 그 피해자가 명함을 받은 것을 굉장히 신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칭범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예. 명함을 조작해서 명함을 유명인 그러니까 소속사의 명함을 실제로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조작을 했습니다. 이게 예.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식당 측은 뭐 유명인이다 보니까 송가인 씨가 얼굴이 명함인 송가인 씨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예약을 하자 굉장히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보기 드문 일이고 하지만 이 일반인이었다면 이 대리구매 관련된 과정에서 그 선결제가 없이 바로 예약을 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하지만 명함까지 보면서 주도 면밀하게 이 그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믿고 애당초에 실제 이 송가인 씨 측에서 예약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이 명함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 기자들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회사로 실제 이런 기자가 있느냐 확인 전화가 가끔 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런 명함을 위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으론 변호사님, 식당 입장에서는 이런 막대한 유명인이 막대한 매상을 올려주겠다고 하면 조금 확인하는데 좀 소홀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유명인들이 그 식당에 이제 방문을 하면 그 식당 입장에서는 자연스레 홍보도 될 것이고 뭐 유명인이 왔다 가서 이제 뭐 사진까지 찍어주면 그 식당에 게시를 하면서 향후 영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네.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소속사 명함까지 주면서 본인이 매니저다. 송가인 씨가 이 근처에서 이제 회식을 그러니까 공연을 하고 회식을 하려고 하니 예약을 해달라라고 한다면은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고 싶었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심리가 그거를 또 그렇게 되죠. 확인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예. 어떻게 직접 그 소속사에 전화를 해서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굉장히 민망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그 위조된 그 명함을 보내면서 그 결제 보고를 올려야 되니까 간이 영수증이나 중간 계산서도 하나 보내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더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진짜 어떤 절차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회식이 보고까지 되는 거구나 하면서 예.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간이영수증이라는 게 회사에서 회계 처리할 때 쓰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송가인 씨도 조금 놀랐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SNS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 또 액수가 생각보다 조금 커요. 지금 보시면 자연산 해녀백숙 44인분에다가 예. 와인이거든요. 이게 금액도 굉장히 좀 큰 사건이기도 하고 이 피해 확산을 빨리 막기 위해서 소속사에서 발빠르게 이제 공지문을 올린 거고요. 송가인 씨도 자신의 SNS에 직접 공지문을 올리면서 공유하면서 더 이상 피해 없도록 공유 부탁드린다. 이렇게 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송가인 씨뿐만이 아니고 가수 윤종신 씨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사칭한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그 가수 윤종신 씨가 지인분들 뭐 연예인분들이랑 간부급 스태프들이랑 해서 회식을 원하시는데 거기 프라이빗해서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이쁘다고 가능하신지 해서요. 가능한데 저희가 뭐 따로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따로 준비하실 건 없고 제가 리스트업해서 뭐 메뉴랑 이런 거 선정해드리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조변 선생님, 저 방식이 사칭을 한 다음에 저들이 하는 수법이 뭐냐면 대리 구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냥 식당만 예약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노쇼 사건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약을 한 다음에 물품을 대신 좀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해달라. 대리 구매를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이제 지정한 업체에 그 물품을 구매를 하도록 시킨 다음에 그 업체 계좌로 이제 돈이 만약에 입금이 됐으면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김 변호사님, 지금 이게 금액이 와인 같은 경우 수백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돈이 현금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는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체 회식 같은 경우에 인원이 많거나 혹은 이런 경우처럼 뭐 유명인이 있어서 판매 홍보 효과라든지 이렇게 윈윈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보증금이나 이런 게 없이 예약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대리구매를 하면 선결제로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걸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 이게 사기라는 결론을 알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그걸 속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사문서 위조까지 할 정도로 이 가짜 명함을 주면서 주도 면밀하게 이 예약을 하고 대리구매를 요청했을 경우에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칭하는 것이 뭐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구치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치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아니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법원 공무원이다, 검찰이다. 예. 이러면서 굉장히 보이스피싱의 사칭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박하게 되고 궁박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상황을 그 사기꾼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비를 하려고 해도 예방을 하려고 해도 막상 사기꾼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사칭을 하면서 나에게 뭔가 기망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예. 점점 이런 사기 수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렇게 사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딥페이크로 실제 영상을 뭐 아는 사람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충분히 이런 사례들을 숙지하면서 예방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많은 유사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예방, 조심, 또 조심하는 것밖에는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예, 이게 두 분의 변호사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하다. 이게 보이스피싱도 내가 왜 걸리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걸려들게 되면은 뭐 속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이게 당하다 보면은 피해 규모가 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투자금 사기라든지 전형적인 이 계획적인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일이면 이해가 가지 않지만 본인이 당했을 때는 막상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라고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건을 하면서 뭐 피해자와 이제 얘기를 해보거나 혹은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뭔가에 홀린 듯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런 진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고도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행위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일부 이제 지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금액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되찾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서 더 많은 금액을 뭐 납입을 해야 찾을 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수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법도 굉장히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보이스피싱이구나 안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경우를 예상치 못하고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도 그렇고 소속사도 공지를 했겠지만 또 매니저를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송가인 씨가 사실 이 팬들에 대한 사랑, 또 매니저에 대한 사랑, 남다른 내 사람 챙기기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데요. 매니저에 대해 유독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그 점들이 회사 측의 매니저 월급을 직접 올려달라고 제의를 하기도 하고요.
예. 개인적으로 보너스 월급을 주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2대 정도를 선물하기도 하는 등. 네, 근데 이건 매니저 이야기인데 같이 방송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미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 스태프분들이 보통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라면이나 이제 도시락, 김밥 등으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촬영이 끝나면 이 소고기 회식을 한다. 네. 이 3개월간 무려 식비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나왔다. 식비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사람 챙기기에 진심인 이 송가인 씨인 만큼 더 이상 피해 없도록 이번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참 생활의 일상에서 좀 많이 문제가 되죠. 민폐 주차. 그러니까 이중 주차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긴 건데 이런 게 별거 아닌 게 좀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강민호 선수 무슨 일입니까? 지난주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일입니다. 예. 한 여성 운전자가 이제 주차장에 외출을 하려고 나갔다 보니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이 택시를 발견한 겁니다. 밀어보네요, 지금. 네, 직접 이렇게 밀어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택시가 도무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차량 앞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무려 30분이 지나도록 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30분 후에 겨우겨우 전화가 연결이 됐는데 그때 택시기사가 한 말이 보통은 죄송합니다. 얼른 내려가 볼게요 라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예. 왜 못 미냐? 내려가서 보자라고 말을 했다는 내려가서 겁니다. 보자? 네. 그럼 내려왔겠네요, 택시기사가. 내려와서 뭐라고 한 겁니까? 그래서 택시기사가 직접 내려와서 자신의 차를 밀어보더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잠겼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말인즉슨 기어가 중립으로 되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본인 차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 본인은 기어를 중립으로 해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제 장치가 정확하게 중립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짜증을 내더니 운전석으로 가서 이제 차를 빼주긴 빼줬습니다. 그런데 이 30분이나 기다렸던 여성 운전자가 참다 못해 사과 안 하세요라고 이제 물어보자 오히려 이때부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건데요. 예. 이 택시 기사가 오히려 내가 차를 빼주는 건 맞지만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이때부터 이제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욕설을 예. 내뱉은 겁니다. 저게 30분을 기다린 게 맞다면 상당히 기다리는 과정에서 속이 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당연히 뭐 누리꾼들은 분노를 했겠네요. 네, 안 좋겠네요, 맞습니다. 반응이.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이 여성 운전자의 남편인데요. 남편. 예. 이 운전자의 남편은 어떻게 갚아줘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이제 글을 올리면서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우선 누리꾼들은 이 상황을 내 가족이 당했다면 너무 치가 떨린다. 정말 화난 반응이 많았고요. 욕설 녹음이 없으면 사실 이제 좀 꽝이다라고 예. 하면서 일단은 이 택시 업체에 연락해서 민원을 넣어서 이 삼진아웃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니 그걸 활용해 보도록 해라. 예. 아니면 또 이제 잠재적 범죄자다. 이 택시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라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법적인 문제 한번 따져볼게요. 김벌 선생 먼저 여기서요. 욕설 녹음이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뭐 반응이 있던데 실제로 영상은 있는데 오디오가 녹음이 안 된 상황에서 실제 이 말이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이 행동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상 모욕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모욕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증거, 그러니까 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증명할 수단이 바로 녹음, 오디오 파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거죠. 사실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이 모욕죄 자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오디오가 없다면 모욕 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만 무조건 오디오 파일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나온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형사상에서 이제 이 증명이라는 것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 간접적인 증거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예. 들면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그 증거가 될 수 있고 목격자의 진술이라든지 혹은 블랙박스에 음성은 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 모양이라든지 말을 하는 이런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욕설을 하는 모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음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조 변호사 이 부분은 어때요? 저런 식으로 중립에 안 놓고 가는 주차의 경우
저렇게 주차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주차를 어디에 했는지가 이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고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위치에 있는데요. 따라서요. 일반 공용 도로 같은 경우 있죠.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저렇게 이중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로 처벌이 가능한데 주차장이라든지 뭐 상가 이런 단지 내의 이런 길 같은 경우는 일반 사유지로 이런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렇게 이중주차를 해놓은 행위 자체를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고의를 가지고 절대 못 나가게 하도록 이렇게 대놓았다면은 이건 또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제 고의를 가지고 막아놨다라고 하면은 업무 방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중 주차를 한 것만으로는 형사적인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김준일 변호사님 하나 더 볼게요. 근데 저 여성 운전자라고 제가 치면 제가 너무 급해요. 지금 5분 내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안 와요. 제가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임의로 견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요? 사실 견인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도로교통법 35조를 보면 이 주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혹은 교통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방해를 하는 행위 이럴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 차를 이동시키는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운전자나 관리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강제로 견인을 할 수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법 주차가 아닌 한은 이런 경우에 강제로 견인을 했다가 오히려 거기에서 발생한 파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형사 책임을 질 위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그 주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발렛 파킹이라고 하죠. 영상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커버도 씌워놨던 건데 왜 다시 쳐져 있는 건지 모르겠고 하얀색. 근데 이건 왜 켜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 켜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렛 파킹을 맡겼는데 지금 주행이 된 거죠, 차가. 네, 맞습니다. 방금 영상, 그 블랙박스 영상은 한 고객이 해외 여행을 위해서 인천공항에 주차 대행을 맡겼던 차량입니다. 일주일간의 해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차를 돌려받았는데 이 초기라고 하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핸들 커버라든지 주행 내역이 본인이 마지막으로 봤던 것과는 다른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해봤더니 방금 전에 보신 그 과속 영상, 시속 50km 구간에서 130km로 달리는 등 난폭 운전까지 일삼아서 굉장한 충격을 지금 주인이 받은 상태입니다. 예, 인천공항이라고 하니까는 해외를 갔다 와서 다시 차를 찾아보니까 저렇게 된 상황을 발견했으면 많이 놀랬겠네요. 운전. 네, 맞습니다. 발렛 파킹 업체가 인천공항에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차주가 더 이제 황당하고 화난 이유가 인천공항 공식 발렛 파킹 업체 본인이 믿고 맡겼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발발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지금 밝혀온 겁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이미 이 업체 측에 불만을 제기를 했는데 업체로부터 이렇다 할 답변도 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이 작성자의 이제 주장으로는 아직 업체에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김준일 변호사님, 이 직원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네, 상황을 좀 따져봐야겠지만 만약에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형법 331조에 의해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있습니다. 이게 죄가 뭐냐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그런 범죄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발렛 파킹을 맡겼기 때문에 내 차를 사용하라라고 허락을 해준 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발렛 파킹은 차를 정상적인 그 용법으로 사용해서 주차장 그 구역에 주차를 해놓고 보관을 한다라는 구두 계약이라도 엄연한 계약이 성립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범위를 넘어서서 광란의 질주를 했다든지 혹은 본인이 이 차를 사용해서 뭔가 이 차를 한번 시승을 해보고 싶었다든지 이런 용도가 이제 되면 그 범위 밖이라고 봐서 일시 사용을 했다고 만약에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처벌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됐다거나 이럴 예.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변호사님 마지막 하나 과속했거든요. 만약에 과태료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가 기본적으로는 차량 소유자, 명의자에게 날아오니까 고객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운행한 것이 아니다. 그 발렛 업체의 직원이 운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이제 그 과태료가 그 직원이나 그 업체 측으로 나오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내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운전을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이 사람이 또 입증을 증명해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